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해 결과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언어예 같은 경우는 뭐 작년과 유사하게 보이고 어쨌든 작년 표점보다는 약 3점에서 5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법률저널에서도 어젠가 그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법률저널은 추리논 중이 작년보다 한 6.6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또 메가에서도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로 예측을 해보면 최소 3점 그리고 맥시로 올라간다면 한 6점 정도, 5점, 6점 정도 작년보다 상승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점수와 작년 점수, 즉 내가 예측 점수가 125점 정도 된다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대목은 다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각 학교 선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응시 인원 같은 경우가 실제 응시 인원입니다. 접수 인원이 아니고 응시 인원이 작년과 유사한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작년의 표점, 즉 선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여요. 해마다 선발 결과 점수가 약간씩 상승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그만큼 응시 인원이 최소 2,000명씩 이렇게 상승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측 결과를 먼저 좀 본다면, 화면 보이시죠? 예측 결과를 본다면 작년에서 아무리 많이 올라도 2점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을 걸로 보여요. 다시 얘기하면 이 자료집에서 포함되어 있는 작년 선발 결과 50%에 해당되는 점수에서 약 1, 2점 정도라면 그 학교는 여러 가지 변수는 제외하고 리트 점수만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위 75%에 해당하는 점수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세세한 것은 각 학교별로 설명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된 강길 스터디 강의부터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조금 키워볼게요.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첨삭 지도가 있고요. 이 자소서 첨삭 지도는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횟수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가군, 나군 합쳐서 이제 제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첨삭 지도를 하게 되고 맨 처음부터 방향부터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문학과 출신이야. 국문학과 출신이고 어떤 법적 정성은 없는데 로스쿨은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참 소스를 어떻게 찾아오는 게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때 같이 소스를 찾고 또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작성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집중 기도하는 게 1번 수업입니다. 자, 2번 수업은 우리 자랑입니다만은 제 강길 스터디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그냥 맞췄다. 누구나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작년에 공부했던 학생들이나 또 제가 편자했던 그 책 자체에서 거의 다 그대로 나왔던 걸로 저희들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고 거의 매해 그렇습니다. 매해. 즉 로스쿨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전남대 같은 경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스터디에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매해 5명, 6명씩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강의가 바로 리걸마인드 핵심 쟁점 집중 강의고, 올해는 이제 새롭게 코어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새롭게 책을 리뉴얼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래서 그 강의로 진행이 될 건데, 수강생들에게는 파일로 전체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표 훈련이죠. 그 발표 훈련을 위한 1대1 면접 시뮬레이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반은 실제 그 학교,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다 그러면 충남대학교의 맞춤형 문제를 가지고 실전 훈련을 하는 그런 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소서 특별반이 있는데, 저희가 근 1년 동안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굉장히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가까이 투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챗봇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저희만의 AI를 새롭게 구축을 했어요. 챗봇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단독 AI를 사용하게 되고, 그 AI를 통해서 자소서를 활용하는 그런 특별반입니다. 이 속에는 소위 RAG 구축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19년 동안 자소서 지도했던 합격생 자소서 약 500여 편이 그 속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다 쉽고 퀄리티 높게 자소서를 작성하고 그 틀을 잡아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바로 자소서 특별반 A반입니다. 자, 이 제1반 집중 참석 지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AI 소스가 그대로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이 AI는 8월 10날 오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소서 설계 B반은 전체 집중 지도하지 않더라도 방향을 같이 잡아가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가 예능 쪽이에요. 예능 쪽인데 왜 로스쿨을 가야 되지? 그런 소스를 함께 찾아가고 방향을 확정하고 그리고 목차를 잡아가는 3회 첨삭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소서 특별반 B반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된 면접 자소서 관련 강의는 이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 편은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다 파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 강원대부터 살펴보죠. 강원대 같은 경우는 40명이죠. 지원 인원이 40명인데, 강원대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면 면접과 대면 면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서면 면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강원대 문제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제출된 답안을 가지고 발표하고 면접이 이루어지는 가장 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면접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강원도 보면 지원 자격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배점도 확인하시고 딱히 특이한 배점 사항은 없습니다. 법학 적성 시험 150%, 그리고 서류심사 굉장히 높죠. 좀 안타까웠던 게 스카이 출신 우리 학생이 강원도의 합격 점수가 될 거로 확인하고 강원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는 그 서류 심사가 아니고 면접 서류 제출해서 오답을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쿨 면접 문제에는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면접이라고 해서 답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쿨이기 때문에 철저히 리걸마인드라는 게 뭐죠?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사례를 해결하는 게 리걸마인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원칙과 기준이 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과락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로스쿨 면접 문제가 면접이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강원대 같은 경우는 그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락을 나타날 가능성을 직접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듬해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자, 리트 반영 점수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작년도 봅시다. 상위 50%가 124.4였습니다. 그러면 125, 6 정도면 강원대는 무난히 합격할 거라고 보여요. 미리 얘기 드립니다만 부산대 빼고 지방 공립대 같은 경우는 125, 6 정도면 일반적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부산대는 130점에 육박하고 있고요. 하나 더 126점으로 지원은 가능한데 안정권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것이 전남대입니다. 전남대는 이따 다시 후반에서 설명할 테니까 강원대는 이 정도 살펴보죠. 자, 지원 가능한 점수는 122점 정도 또는 122점은 돼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120점이다 그러면 사실 어렵습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법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120점이면 참 어렵다고 보입니다. 자, 건대 보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35점은 돼야 소위 얘기하는 사대문에 안에 있는 대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130점, 128점도 합격한 예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패턴은 135점 정도는 돼야 인서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 두시고요. 학부 성적 반영률 보면 이 점수차가 좀 크죠. 그런데 이 점수차를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96점과 89점 차이가 15점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점수차가. 그런데 다시 반영 비율로 가서 보면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죠. 학부 성적. 26, 반영 비율도 꽤 크네요. 뭐 건대 같은 경우는 26.395, 리트가 29.33이니까 건대 같은 경우는 학점도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합격 결과를 보면 97.4가 평균이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96점은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리트 개수는 24개, 30개 정도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학점은 놓고 약 한 134, 5 정도면 건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넘어갈게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경북대가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경북대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전남대보다 더 높았거든요. 점수가. 그런데 작년에 경북대가 좀 떨어졌던 거 일단 확인해 놓으시고 배점을 보면 리트가 150, 학사 성적 100 이렇게 돼 있고 뭐 산출 공식이 있고 작년에 124.3이었죠. 올해도 그렇지만은 올해 124점 이렇게 보시면 곤란할 것 같고 최소 126점 정도 또는 128점까지 돼야 8점은 돼야 안정권으로 보여요. 그래서 126점 정도 또는 128점 이 정도. 그런데 작년에 상위 75%가 122점인데 이 122점 가지고 올해 그러면 경북대를 쓸 수 있냐?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 어쨌든 작년에가 변수가 좀 있었을 뿐이지 올해 점수는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북대가 자소서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두 개를 자소서와 리트 점수를 같이 묶어놓고 생각하면 정성적인 평가가 더 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 이해하시죠? 즉 표준 점수는 좀 낮을지 몰라도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돼서 바로 서류평가나 이런 것이 많이 반영돼서 리트 점수는 다소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경희대 볼까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좀 높습니다. 다른 거
보고 거의 140점에 육박하고 있었죠. 그 전년도만 해도 133.6이었는데 작년에 경희대에 대한 호감도가 왜 상승했을까? 저도 아직은 의문이에요. 그런데 경희대가 이렇게 상승할 이유에 대한 어떤 요소는 딱히 없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경희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아마 139.78 이것은 경희대가 자교를 좀 우대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좋아하는 부분. 점수를 더 우대해 주는 것보다는 자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교생들 중에 리트 준비하는 애들도 굉장히 늘어났을 것이고 또 그 중에 점수가 좀 135점이 넘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높은 점수 아이들이 합격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작년에 그래서 134점 이런 아이들이 경희대에 떨어졌을 걸로 그대로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세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작년에 이 점수를 본다면 분명히 학생들은 추위를 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따라서 올해도 135점대로 작년보다 충분히 한 2, 3점 정도 떨어져서 상위 50%가 형성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135점이면 무난히 경희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에 보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바로 작년 보죠. 굉장히 높죠. 100분위가. 그래서 고려대 연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40점이 최소 넘어야 돼요. 140도 사실 어려워요. 평균이 139.2였잖아요. 140도 어렵고 143에서 148 이 사이의 아이들이 경희대와 연대와 고려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44 이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동아대 볼까요? 동아대 올해 추리논중 점수가 굉장히 낮아졌죠. 개수가 낮아지고 표점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올해도 115점과 120점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동아대 같은 경우에 점수대가 동아대 같은 경우는 120점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여기서. 동아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17.6도 합격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자격사가 있는 거예요. 117.6. 동아대 같은 경우는 사회경력 1년 이상부터 가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직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1년이 넘었다. 좀 더 가서 법무사로 활동한다. 1년이 넘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가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7.6도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그런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또는 저는 법학 전공이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120점이 안 되면 동아대 지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120점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대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최소 122점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안정권은 123, 4까지도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부산대 볼까요? 아까 부산대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자, 합격 조합부 보면 부산대 이제 점수 같은 경우에 다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합격 조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눈이 좀 아프시죠? 24개, 26개 조합 이런 조합들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건 50개죠. 여기서 보면 만약에 14개라고 했을 때는 37개. 이것은 51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0개 정도는 돼야 부산대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부산대가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8점은 돼야 부산대에 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126점 부산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방 국립대라 해도 125.6점 되는 부산대는 피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서강대 볼까요? 서강대는 인서울권 중에서 점수가 그래도 그나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리트 점수를 보면 126점대네요. 나하군도 126점대네요. 그런데 그 전년도 보면 131점, 125점이었죠. 이렇게 126점 정도로 리트 점수가 낮은 것은 아까 동아대가 직장인에 대한 가산이 있다고 그랬죠. 서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인에 대한 가산 또 세무사 이런 법학과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자격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리트 점수가 126점까지도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그런 자격사가 없을 때는 서강대도 좋게 133점은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0점이 넘어야 되고요. 150점이 넘어야 되는데 합격생들 평균을 보면 자교생은 148점도 합격을 합니다. 심지어 145점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교생들은 일단 155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타교생 중에 학점이 4.1이다? 절대 안 뽑아줍니다. 서울대. 최소 학점이 4.2예요. 서울대 합격생. 그러니까 자교가 아닌 경우에는 서울대는 4.2에 153 이상 이래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조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학교죠. 등록금이 아주 저렴하기도 하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 132점 여기 보면 134점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량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접도 굉장히 쉽습니다. 시사 이슈 딱 단편적으로 딱 하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데 올해 기본적으로 점수는 아까 인서울권 얘기했듯이 135, 136 이 정도 되면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성균관대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를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양대하고 성균관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양대는 굉장히 정성평가가 아주 강해요. 정성평가가 강하다면 이제 아시겠죠? 리트 점수는 조금 더 떨어진다는 거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자소서는 아주 많이 봅니다. 자소서는. 성균관대가 이 지원 자격도 토익 점수가 830점이에요. 제일 높아. 지원 자격이. 제일 높아요, 성균관대. 자, 보면 성균관대 137점 나오지. 그래서 138원 돼야 성균관대의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자교생에 대한 우대를 아주 많이 주는 대학이 성균관대입니다. 제가 성균관대 1기, 2기, 3기 아주 오래전이네요. 1기, 2기, 3기 이 로스쿨 지도반을 제가 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학교에 대한 그때만 해도 외부 학생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자격 코터를 100% 다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 학생들 뽑아놓으니까 충성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학교 충성도가. 바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학점 굉장히 높죠.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연하게 아예 요강에 명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토익 만점 가산이 있습니다. 토익 만점 그거 꼭 참조하시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128점에서 130점대 학생들이면 합격을 할 걸로 보여요.
올해도 128점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한간에 그런 말들 돌잖아요. 나이 먹으면 안 뽑아준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 여기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32세 이상입니다. 그 정도 되신 분들은 한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주대 같은 경우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면접 공부할 게 너무 많았는데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시사 10개 정도를 놓고 한 조가 대표로 누가 나가서 문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조는 다 푸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사에 관련된 것들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작년부터는 그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면 과학은 126점, 나군 130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소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130점은 돼야 안정권이라고 보이고 128점은 돼야 지원이 가능하게 보여요. 아주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세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 140점이죠. 139. 그래서 140점은 돼야죠. 연세대. 넘어갈게요. 또 세세하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또 개별 전화로 저 연락처 다들 알고 계시죠. 개별 전화로 상담하시고요. 자, 영남대 같은 경우에 영남대는 참 영남대, 원광대 이 두 학교의 특성이라고 하면 법학정성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 117.8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115, 117, 118 이 학생들 지원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117.8이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또 유사 점수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 영남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영남대는 뭘 위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는 첫 번째 법학 정성이고 그 법학 정성이라는 게 아까 법대가 아니에요. 법학 라이센스라든지 최소한 어떤 1차합이라도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학점 보십시오. 4.17 만만치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광대의 안정권이라고 하면 올해는 120점에 4.2 정도 최소한 4.0은 넘어야 영남대의 안정권이라고 보여요. 영남대하고 동아대 중에 학교 선호도가 어느 것이 높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은 영남대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라든지 또는 로컬럭 진출 등등이 영남대가 동아보다 앞서고 있어요. 예전에는 동아가 더 앞섰어요. 그 앞섰다는 게 합격률이나 이게 앞선 게 아니고 인풋이 훨씬 좋았다는 거야. 동아대가.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동아 쪽으로 몰렸다가 이제 해가 지나가면서 그런 변호사 시험 합격률들 또 로컬러 또 진출 이런 것들의 노하우나 평가들이 영남대 쪽으로 기울어가면서 학생 선호도가 더 영남대 쪽으로 쏠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7점 다시 얘기해서 117.8 액면의 점수를 가지고 영남대를 쓰면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점 정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 115점도 합격을 합니다. 저희 영남대 합격한 친구 기본 점수는 122점이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였고 115점도 합격을 합니다만은 얘는 최소한 노무사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영남대 자소서에 있다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좀 머리 아프게 해요. 여러분. 자, 동아대 보겠습니다. 원광대 보겠습니다. 원광대 같은 경우에 지원자 평균이 공개를 해주셨네요. 106.79. 합격 1단계에 넘어간 친구가 114.9. 그러니까
1단계에서 115점이 안 된 경우는 이제 지원하기가 곤란해요. 실제 100점대도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는 뭐가 있겠죠? 당연하죠.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 우리 스터디 출신 학생이 108점으로 이화여자 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다들 아니 어떻게 이대를 가냐 108점으로. 당연히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모르죠. 미국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108점이니까 그냥 뽑아줘 버리는 거죠. 비단 그런 예가 있고 상위 50% 보십시오. 119.5. 자, 이 119.5를 올해 그러면 내가 120점이니까 원광대를 쓸 수 있겠다. 쓸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리걸 마인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원광대를 쓰려면. 리걸 마인드를 보여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무사 1차 합격이에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런 1차 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적어도 무언가 시험을 응시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법학을 전공했다? 안 뽑아줍니다. 원광대의 사활은 뭐죠? 지금 안타깝게도 원광대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부동의 꼴찌예요. 그러니까 아예 선발부터 변호사 시험에 최적화된 애들을 뽑으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 노무사 1차를 공부를 하면서 민법을 공부했고 또 노무사 2차에서 또 민사법 시험이 있으니까 그게 변호사 시험과 유사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뽑으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 원광대에 지원하려면 최소 점수가 115점 플러스 1차 합 또는 117, 8점 1차 합 없는 경우, 안정권은 1차 합이 없는 경우에는 125점, 굉장히 높죠. 1차 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1차 합이 있는 경우는 118에서 120 정도의 1차, 이 정도면 원광대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세세한 것은 조금 더 추가라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리걸 마인드를 쌓을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원광대.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죠. 이화여대 서울권에서 이제 우리 여학생들만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100명을 뽑죠. 그런데 학점이나 토익 이것은 탑이죠, 탑. 거의 뭐 4.0이 안 된다, 2대 합격, 불가능하다 그냥 보시면 돼요. 전부 다가 4.0이 넘어요. 그리고 4.12, 4.2 이상도 아주 수두로 가고. 그래서 이화여대를 지원하려면 올해 최소 130은 돼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입니다. 안정권은 134, 5까지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하대. 인하대 아까 아주대랑 유사하다 그랬죠. 아주대랑 점수대는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인하대는 1기 때부터 면접 자체가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지금 모든 학교가 블라인드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인하대는 1기 때부터 그랬어요.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만큼 철저히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하대의 면접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밑에 점수는 아주대보다 조금 떨어지죠. 떨어진 이유는 정성 요소를 더 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학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인하대를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128점 정도를 돼야 지원이 가능할 거고, 합격권은 130점이라고 보이고, 학점은 최소 3.8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최저점 아주 놀랍죠. 110점이 합격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 합격하는지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가 128점, 126점. 자, 일반적으로 125점 정도고 자소서 아주 많이 보는 학교고 또 면접도 아주 강하게 보는 학교인데 125점 6점이면 합격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128점까지 올라갔어요. 이 올라간 이유가 2024학년도 졸업생들 중에 로클럭 배출 1위를 달성했어요. 전남대가. 바로 그 대목에서 선호도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뭐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법학 전통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런 추세가 올해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최소 126점은 돼야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안정권이라면 이 전남대학교도 129점은 돼야 될 거예요. 자,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 경북대, 전남대, 또 자소서를 많이 보는 학교 인하대, 이런 학교들의 중요한 점은 자소서 개발 세발 쓰면 아예 얼굴도 안 봅니다. 1차에서 무조건 탈락이에요. 실제 우리의 학생이 142점이었는데 1차를 탈락해 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142점인데 어떻게 1차를 탈락해요? 아니나 다를까 자소서가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자소서를 한번 보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읽어보는 순간 도저히 뽑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특히 전남대학교 자소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28구, 높게는 130까지 돼야 안정권이고 126점 정도는 돼야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전북대는 그나마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오일러 수를 등등 해서 뭐 환산 점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22점 이 정도면 전북대를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123, 4까지도 올라갈 걸로 보여요. 한때 전북대가 126점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년도에 검사 배출 1위였어요. 전북대가. 그래서 선호도가 올라갔던 거고 그 뒤로 약 3년 정도 점수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123, 4 정도로 될 걸로 보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북대 같은 경우는 학부 성적 차이가 뭐 88점과 100점이 몇 점 차이 나요? 2점 차이밖에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2점 차이가 결국에는 또 여기 보면 성적 반영률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리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3점 차니까 결국에는 리트 1점 차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항상 표를 보실 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북대 124.5점이면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전북대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게 약 50분 동안 면접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싸우라고 그대로 냅둬버리고 채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까다롭고 또 스트레스 받는 면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대. 제주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예전에는 점수대가 뭐 100점 초반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응시 인원도 늘어나고 또 어쩔 수 없이 제주대를 써야만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합치면 119점. 그래도 지방 공립대 중에는 제일 낮죠. 119점에 120점 정도. 그래서 제주대 한 122점 정도면 안정권으로 보이고 118점 정도면 지원 가능한데 117점은 떨어져 버릴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써야 될지 몰라요. 올해 118점도 지금 조금 뭐 위험하게는 보여요. 그래서 119, 120 정도는 돼야 되고 죄송합니다. 제주대 특성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1단계 서류평가가 없어요. 1단계 서류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니트, 학사 이 두 개 점수로 그대로 데이터화해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나머지 24개 로스쿨은 전부 서류평가가 1단계에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는 유일하게 1단계 서류평가가 없고 그냥 정량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자소서에서 무언가 어필하고 또 내가 어떤 학부에서나 어떤 경력들을 어필하고 그런 가산을 좀 받아서 제주대 1단계를 넘어가 보고자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 봐준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철저히 정량입니다. 작년에 전화를 통해서 직접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량적으로 이 두 개가 안 되면 다시 얘기해서 정량적으로 118 또는 119가 안 되면 제주대 1단계 못 넘어갑니다. 자, 결론은 안정권은 123 정도 또 122점 정도 이 정도면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경쟁하니까 당연히 자소서 2단계에서 잘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 제주대 자소서가 글자 수도 많고 어렵습니다. 참고로 거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중앙대 인서울권에서 점수가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자, 125에서 130. 아까 135는 돼야 될 걸로 보인다고 했죠. 그만큼 중앙대가 정량적인 요소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제 19년을 여러분들 입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카오스인 학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중앙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명쾌한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아. 왜 이 학생들이 합격을 했지? 이게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해마다. 또 실제 여러분들 입시 설명회 가서 보면 입시 설명회 때 중앙대를 가서 만나보잖아요. 다 합격시켜준다 그래. 다. 진짜입니다. 올해 혹시 가시게 되면 선생님 말이 사실인지 한번 검증해 보세요. 120한 3, 4점 되신 분들 가서 저 중앙대에 가고 싶어서 이리이리해서 왔습니다. 응, 충분해. 그럽니다. 그리고는 안 뽑아주고. 어쨌든 참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뽑아내기가 참 어려운 학교가 중앙대인데 그래도 중앙대 같은 경우는 134점 정도면 무난하게 합격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가 뭘 보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서류평가 30.7이죠. 니트 38.4죠. 이걸로 확인이 되죠. 니트, 그 같은 거 뭐 좀 낮으면 어때? 이걸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서류평가. 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충남대의 특징. 가장 짧은 자소서. 띄어쓰기 포함 총 800자인가요? 700자인가요? 포함. 그러니까 뭔가 자소서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약하죠. 그래서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짧은 자소서긴 하지만은 그 자소서를 그 짧은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고민이 되는 학교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126점 정도면 합격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122.3점 정도면 충남대에 지원할 수 있겠다고 보여요. 충남대 면접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충북대. 충북대 선호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줄은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130.45. 작년에는 128. 그 전년도에는 124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실제 예전에 우리 이미 졸업해서 변호사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걔들 들어갈 때 108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방 국립대 중에 가장 제주대보다 점수가 낮은 것이 충북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선호도도 선호지만은
학점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이 좀 낮고 리트 점수는 해볼 만하고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추세는 올해도 유지될 거라고 보여요. 전형도 작년과 똑같고. 그래서 학점은 내가 낮은데 그것을 리트로 좀 커버하고 싶다. 그러면 충북대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북대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126점. 그러니까 지방 공립대 일반 뭐 전북대나 충남대 얘보다 충북대 훨씬 높아요 지금. 120 최소 6점은 돼야 지원 가능할 것이고 안정권은 129, 130. 그런데 130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자, 다음으로 외대. 외대 같은 경우에 딱 간소하죠. 와, 리트보다 서류평가 비율이 더 높죠. 액면상. 그러나 액면상 그럴 뿐이지 반영 비율을 보면 리트가 더 높습니다. 그래도 서류평가 점수 아주 많이 본다는 거죠. 31.2%에 150이니까. 거의 리트하고 같은 수준에서 서류평가의 점수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면접 점수도 50점이면 그렇게 뭐 낮은 점수 아니고요. 점수 보면 130.5. 외대 선호도가, 외대가 어떤 독특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로스쿨에서. 아까 경희대 같이. 그래서 경희대랑 외대랑 같은 점수대였는데 경희대는 올라가고 외대는 떨어지고 이런 추세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는 130 한 3, 4 정도면 안정권으로 보이고 면접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지원 가능한 점수는 최소 130 정도면 지원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서울권에 일반적으로 135점 정도 돼 130점 초반이다 그러면 인서울권에 지원하신다면 아까 쭉 다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서강대, 외대, 거기 만약 중앙까지 포함한다면 중앙 이 정도면 130 초반이면 새 학교는 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건대까지. 자, 한양대 보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또 합격 조합으로 확인해야 되네요. 23개, 30개, 53개. 기본적으로 성균관대랑 유사하지요. 근데 성균관대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만큼 정량적인 요소보다는 정성적인 요소를 더 본다는 거죠. 한양대 자소서 어렵습니다. 이건 후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정리표를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서 보면 잠깐만요. 화면이 안 줄어드네. 줄이고 보죠. 자, 조금 눈이 좀 아프시더라도 점수대를 보면 거의 백분위 성적이 거의 최소 3.8 이상이죠. 이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리트 성적으로 보면 지금 이건 안정권을 표시해 둔 것이고 안정권의 제일 낮은 점수가 123, 125 정도 이 정도로 전체를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 지원 가능한 점수는 115점부터 일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죠. 잠시만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로스쿨에서 얘기하는 자소서는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기술해야 될 내용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자체를 무엇에서 추론을 할 수 있냐면
로스쿨 도입 취지가 글로벌 전문 법조인 양성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자소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쟁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두 번째 전문, 세 번째 법조인이라는 이 세 가지 쟁점에 맞춰서 자소서가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 자, 글로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시야나 이런 문제의식이 국제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자소서들 보면 저는요, 인권 변호사로서 국내 어려운 사람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 뭐 소외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는 누구나 쓰지요, 누구나. 그런 건 진짜 초창기 때 먹혔던 자소서고, 지금 그렇게 쓰면 점수 안 나옵니다. 아니, 변호사가,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변호사가 변호사인가요? 안 그랬습니까? 내가 기업 법무를 하는데 변호사라는 자체는 그 용어 소개가 사람의 권리라는 것을 그대로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그럼 그것은 법조인이란 개념 자체를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로벌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소서에. 두 번째는 전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전문이죠.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쓰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설령 인권 변호사든 뭐 소외계층이 어떠든 그런 말을 쓰고 싶으면 그 소외계층의 법을 지원하는 법제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료조사가 돼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확히 드러나야 된다고. 두루뭉실하게 쓰면 절대 안 되고. 두루뭉실하게 쓰는 순간 그건 사적이에요. 아무 얘기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 자소서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부분들이 어쩌면 자료조사예요. 자료조사.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조사를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전문성의 영역을 찾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자소서의 과정이죠.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하나의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전문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 법조인. 당연하죠. 사회적 책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빠지면 또 자소서의 한 축을 쓰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문, 법조인 이 세 개의 내용은 어떤 형태든 항목에 잘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나의 자소서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소서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서 또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올해는 이 25개 로스쿨 작성 포인트와 격이 다른 작성 예시라고 그래가지고 예시를 한번 수록해 봤어요. 예시를. 그래서 각 로스쿨마다의 항목들, 이 항목들에 따른 예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를 한번 수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소서에 있어서 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9월 20날 발표를 하죠. 9월 10날 발표인가요? 20날 발표인가요? 점수 발표가. 어쨌든 점수 발표는 하고 10일 후에 원서 접수예요. 절대 10일 안에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때 점수 나오면 학교 정하고 그때 고민해야지. 아이, 천만의 말씀이요. 좋게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자소서. 그래서 가능한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선생님, 학교도 안 정했는데 어떻게 자소서를 시작합니까? 아니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로스쿨의 기본적인 작성해야 될 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남대 자소서 버전으로 일단 이 정도 점수면 저 전남대는 한번 써볼만 하니까 전남대로 일단 준비를 하고, 나중에 점수가 더 잘 나왔어. 그래서 전남대 안 쓰고 아주대나 인하대로 올리려고 해. 또는 시립대로 올리려고 해. 그러면 그 틀에서 다시 버전만 업을 변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시작하셔야 되고, 저희 자소서 모든 반은 자소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포스트리트 반은 8월 4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자, 자소서에 대한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쭉 보셨고, 그러면 이제 로스쿨에서 얘기하는 리갈마인드 면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은퇴를 해야죠. 은퇴를 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그럴까.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을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펄 익스포지션, 그래가지고 쟁점 검토 판단. 그래서 리갈마인드적 답변을 어떻게 구성해 갈 건지를 세세하게 기록한 게 익스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워크는 이 익스포지션에 포함된 내용 중에 도표화된 것만 발췌를 한 겁니다. 로스쿨 면접 문제는 전체가 찬반 토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 토론 면접이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내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하죠? 그렇죠. 면접관이 반론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찬반 토론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실제 찬반 토론이라고 명시된 학교는 찬성 입장뿐만이 아니라 반대 입장도 다 정리를 해가야죠. 내가 그걸 정하지 못합니다. 바로 정해줍니다. 너 반대로 해봐. 너는 찬성으로 해봐. 그러니까 한쪽 입장만 정리해가지고는 답이 없죠. 그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프레임워크고, 도식화 플러스 세세한 설명까지 담긴 게 익스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랑 살펴보고 있는 것이 블루프린트입니다. 청사진. 이 세 가지 책을 올해 전부 출간을 했고요. 종이책으로는 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이북으로 출간을 했고, 모든 학생들께는, 수강생들께는 제가 파일로 드릴 거고, 오늘 참석하신 분께는 이 프레임워크 책을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공유를 잠깐 바꿀게요. 자, 로스쿨 화면 보이시죠? 로스쿨에서 얘기하는 리갈마인드 면접이란 무엇인가? 일단 리갈마인드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확인해야죠. 리갈마인드라는 것은 잠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례를 판단하는 게 리갈마인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잠깐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 얘기 때문에 뜨겁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자, 이 얘기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다. 그래서 무임승차를 폐지하자. 이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런 문제들이 그전에도 물어봤고, 이건 올해도 반드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한 리갈마인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사례를 판단을 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제시해야 될 게 뭔가요? 그렇죠. 원칙과 기준이에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판단한다는 것은 리갈마인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19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다른 아이들 스터디하는 거, 공부하는 방법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99.9명이에요. 전부 다 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표한 줄 아세요? 저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떻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리걸 마인드적 답변인가요? 그거 자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토론 면접할 때 나는 그런 답변이고, 이거 로스쿨이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실제 면접장에 가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런데 거기서 이 노인과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어요. 면접 게임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노인과 무임승차 폐지의 원칙은 뭐다? 일단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죠. 여기에 제가 담지는 않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노인 복지의 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석하지 마라. 딱 이게 쟁점이에요. 세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리걸마인드적 답변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나의 면접 점수는 최상으로 갈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우리 훈련은 전부 이렇게 합니다. 이 사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다. 자, 이제 교재 내용을 보면 폐지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론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에 대한 반론. 자, 이 내용들을 도식화해 놓은 게 이겁니다. 답변은 찬성 입장에서는 핵심이 이것이고, 그리고 반론정, 여기 노인 빈곤에 대한 것, 사회적 복지 지속성, 각각의 반론은 이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읽어보고 숙지한 다음에 이 도식화된 표를 통해서 발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리걸마인드적 답변 아주 중요합니다. 제발 찬반 토론이라고 해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리걸마인드 면접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부의 방향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점수가 조금 점수에 실망을 하셨고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내년을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리트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리트는 끝까지 달려가 보고 나서 11월 달에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신 분도 마지막 자소서 면접까지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그 공부 자체는 내년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리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면접 공부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가능하면 끝까지 달려가시고 또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참고로 내년을 달려가시는 분들을 위한 강길 스터디만의 플랜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들었던 강의는 내년에 전부 무료입니다.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일단 좀 1시간 남짓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기본 틀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절대 제발 상향 지원해서 기회를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희연 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예.